안녕하세요. 오늘은 C# 생성자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new 플레이어 괄호 안에 전사 100을 넣는 순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성자의 호출 순서 하나만 잘못 이해해도 널 참조 버그가 생깁니다. 생성자 체이닝, 정적 생성자, 객체 초기화자, 그리고 C#12의 기본 생성자까지 객체 초기화의 모든 것을 IL 수준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전사 클래스와 마법사 클래스를 만든다고 해보죠. 전사는 이름, 체력, 방어력이 필요하고 마법사는 이름, 체력, 마나가 필요합니다. 클래스마다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다 보면 같은 초기화 코드가 여기저기 복사됩니다. 한 곳을 수정하면 나머지를 빠뜨리기 쉽고 결국 이 필드는 왜 초기화가 안 됐지? 라는 버그를 만나게 됩니다. 생성자가 하는 일과 호출 순서를 정확히 알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를 이해하는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건물의 착공식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지, 즉 메모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착공식인 생성자에서 전기, 수도, 가스, 다시 말해 필드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착공식을 건너뛰면 건물은 빈 껍데기만 남는 것처럼 생성자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필드가 초기화되지 않은 불완전한 객체가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CLR이 new 키워드를 만났을 때 4단계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힙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두 번째로 모든 필드를 0 또는 널로 제로 초기화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생성자 실행인데요. 핵심은 생성자가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할당된 메모리 위에서 초기화만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객체 참조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3단계 내부를 더 자세히 보면 필드 이니셜라이저가 먼저 실행되고 베이스 호출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생성자 본문이 실행됩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IL, 즉 중간 언어에서 인스턴스 생성자는 점시터라는 특수 메서드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new obj라는 IL 명령어 하나가 메모리 할당과 점시터 호출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new player 괄호 안에 전사 100은 IL에서 new obj 인스턴스 void player 콜론 점시터로 표현됩니다. 이 명령어 이름을 기억해두면 앞으로 IL 코드를 볼 때 생성자 호출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생성자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매개 변수 없는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에너미 클래스처럼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하나라도 직접 정해야 하는 순간 기본 생성자는 사라집니다. 11번째 줄의 주석처럼 new enemy를 호출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기본 생성자가 없기 때문이죠. 직접 만든 생성자가 있으면 컴파일러는 더 이상 기본 생성자를 자동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나중에 매개 변수 없는 호출을 시도하면 당황스러운 에러를 만나게 됩니다. IL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6번째 줄 주석을 보면 기본 생성자.시터 시터 괄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줄을 보시면 이 에너미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자 안에서 반드시 call instance void object 콜론.시터를 호출합니다. 이건 개발자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삽입하는 코드입니다. 모든 클래스는 결국 오브젝트를 상속하니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를 반드시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드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private string 밑줄 네임 기본처럼 등호로 값을 바로 설정하는 코드 말입니다. 이 코드가 생성자 본문이 아니라 생성자 앞부분에 삽입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IL 코드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릭터 클래스를 보시면 밑줄 네임은 선언시 기본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되고 밑줄 HP는 10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로 받은 네임과 HP로 다시 덮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IL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IL을 보면 밑줄 네임과 밑줄 HP가 두 번씩 대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 주석을 보시면 필드 이니셜라이저가 먼저 실행됩니다. 7번째 줄에서 밑줄 네임의 기본을 저장하고 10번째 줄에서 밑줄 HP에 100을 저장합니다. 이어서 베이스 호출이 이루어지고 16번째 줄에서 생성자 본문이 실행되면서 매개 변수 값으로 덮었습니다. 결국 밑줄 네임과 밑줄 HP 각각 두 번 대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로 반드시 덮었을 필드에 이니셜라이저를 붙이면 불필요한 대입이 발생합니다. 필드 초기화 순서는 필드 이니셜라이저, 베이스 호출, 생성자 본문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생성자 체이닝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론 디스 괄호 이 문법이 바로 같은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생성자 선언 뒤에 콜론 디스 인자를 붙이면 해당 생성자의 본문이 실행되기 전에 같은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가 먼저 호출됩니다. 예를 들어 퍼블릭 플레이어 이름 콜론 디스 이름 100일이라고 쓰면 매개 변수 1개짜리 생성자가 3개짜리 마스터 생성자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 클래스를 보시면 7번째 줄 주석처럼 모든 초기화를 하나의 마스터 생성자에 집중시킵니다. 15번째 줄을 보시면 매개 변수 2개짜리 생성자는 콜론 디스로 마스터 생성자에 위임하고 그 아랫줄에 1개짜리 생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화 로직이 한 곳에만 존재하니 나중에 수정할 때도 마스터 생성자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생성자 체이닝의 핵심 이점입니다. IL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 마스터 생성자입니다. 6번째 줄에서 오브젝트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 아래 stfld 명령어들로 name, HP, 레벨을 순서대로 설정합니다. 마스터 생성자는 베이스를 직접 호출하고 모든 필드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16번째 줄이 매개 변수 2개짜리 위임 생성자입니다. 26번째 줄에서 ldis.i4 1 기본값 1을 스택에 올리고 27번째 줄에서 player.sitter string int 32를 콜합니다. 오브젝트 콜론.sitter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마스터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죠. 디스체이닝은 IL에서 같은 클래스의 다른 점 시터를 콜하는 코드로 변환됩니다. 31번째 줄은 매개 변수 1개짜리 위임 생성자입니다. 역시 마지막 줄에서 마스터 생성자를 콜합니다. 중요한 점은 위임 생성자는 오브젝트 부모 생성자를 직접 호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스터 생성자에서 한 번만 호출되니까요. 이처럼 생성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초기화 로직은 마스터 생성자 한 곳에만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콜론 베이스 괄호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문법입니다. 파생 클래스 생성자에서 콜론 베이스 인자를 붙이면 부모 클래스의 해당 생성자가 먼저 호출됩니다. 만약 콜론 베이스를 명시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매개 변수 없는 베이스를 삽입합니다.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없는데 베이스를 생략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워리어 클래스가 캐릭터를 상속하는 예시입니다. 워리어의 생성자에서 콜론 베이스 네임, HP를 호출해 부모 캐릭터 생성자의 이름과 체력을 넘기고 그 다음 자신의 필드인 아머를 설정합니다. 부모가 먼저 완전히 초기화된 후 자식이 초기화되는 것이죠.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베이스가 먼저, 자기 필드는 나중입니다. 6번째와 7번째 줄에서 네임과 HP를 스택에 올리고 8번째 줄에서 캐릭터 부모 생성자를 콜합니다. 부모가 완전히 초기화된 후에야 10번째 줄에서 워리어의 아머 필드를 stfld로 설정합니다. 캐릭터 콜론 시터가 워리어 콜론 아머 데이트보다 먼저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비포와 애프터로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드 플레이어는 생성자가 2개인데 두 생성자 모두 5번째 줄에 필드 이니셜라이저 밑줄 아이템즈 new를 포함합니다. 생성자 체이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초기화 코드가 각 생성자에 중복 복사됩니다. 생성자가 늘어날수록 이 복사도 늘어나서 IL 코드가 비대해집니다. IL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배드 플레이어 생성자 2개 모두에 복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생성자와 11번째 줄의 두 번째 생성자를 비교해보면 6번째 줄과 14번째 줄에서 밑줄 아이템즈 초기화 코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성자가 2개니 한 번이지만 생성자가 10개라면 이 코드가 10번 복사됩니다. 이게 바로 체이닝 없이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때의 문제입니다. 굿 플레이어는 디스 체이닝을 사용합니다. 13번째 줄에서 매개 변수 1개짜리 생성자가 콜론 디스 네임 100으로 마스터 생성자에 위임합니다. 코드 줄수는 비슷하지만 IL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굿 플레이어의 IL입니다. 6번째 줄을 보시면 밑줄 아이템즈 초기화가 마스터 생성자 한 곳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줄의 위임 생성자를 보시면 딱 10바이트 마스터 생성자를 콜하는 코드만 있습니다. 밑줄 아이템즈 초기화 코드가 2번 복사되지 않습니다. 디스체이닝 덕분에 초기화 로직이 단 한 곳에만 존재하고 위임 생성자는 정말 가볍게 유지됩니다. 이제 생성자에서 흔히 빠지는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짚고 넘어가죠. 버추얼은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수 있는 메서드를 선언할 때 쓰고 오버라이드는 부모의 버추얼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른 구현으로 교체할 때 씁니다. 런타임의 객체의 실제 타입에 따라 어느 메서드가 호출될지 결정되는 게 다양성입니다. 이 버추얼과 생성자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잘못된 패턴입니다. 베이스 생성자에서 6번째 줄에 initialize라는 버추얼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문제는 new derived 전사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derived 생성자가 먼저 베이스 생성자를 호출하고 베이스 생성자에서 콜버트로 initialize를 호출합니다. 런타임 타입이 derived이므로 derived의 initialize가 실행됩니다. 이 시점에 21번째 줄의 밑줄 name 대입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스 생성자가 완료된 후에야 밑줄 name에 값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번째 줄에서 밑줄 name은 null입니다.
생성자에서 버추얼 메서드를 호출하면 파생 클래스 필드가 초기화되기 전에 오버라이드가 실행되는 것이죠. IL로 확인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줄의 베이스 생성자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콜버트로 가상 호출을 합니다. 콜이 아닌 콜버트입니다. 여덟 번째 줄의 디라이브드 생성자에서 열 번째 줄의 베이스 생성자를 콜하고 이 시점에서 이니셜라이즈가 이미 실행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13번째 줄에서 밑줄 네임 대입이 일어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생성자에서는 절대로 버추얼 또는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안 됩니다. 파생 클래스의 필드가 아직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버라이드된 메서드가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콜버트는 가상 메서드 호출 명령어입니다. 런타임에 객체의 실제 타입을 확인해서 v테이블, 즉 가상 메서드 테이블에서 올바른 메서드를 찾아 호출합니다. 콜 명령어는 컴파일 타임에 결정된 메서드를 고정으로 호출하지만 콜버트는 런타임 타입에 따라 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이게 바로 다형성의 IL 수준 표현입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생성자에서 직접 초기화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4번째 줄에서 밑줄 네임을 먼저 대입한 뒤에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밑줄 네임이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에서 메서드가 실행됩니다. 17번째 줄을 보시면 이니셜라이즈는 버추얼이 아닌 프라이빗 메서드입니다. 프라이빗이므로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생성자에서 초기화 로직을 호출해야 할 때는 버추얼이 아닌 프라이빗 메서드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패턴입니다. 유니티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하는 클래스에 생성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줄 주석처럼 모노 비헤이비어의 생성자 금지입니다. 유니티 엔진은 C++ 네이티브 코드가 내부적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직렬화합니다. 뉴로 직접 생성하면 트랜스폼, 게임 오브젝트가 느리고 어웨이크, 스타트도 호출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패턴은 어웨이크와 스타트를 생성자 대신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줄처럼 자기 자신의 필드 초기화는 어웨이크에서 하고 14번째 줄처럼 다른 컴포넌트 참조는 스타트에서 합니다. 유니티에서 생성자가 빛나는 곳은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하지 않는 순수 C# 클래스입니다. 데이터 클래스, 서비스 클래스 등에서는 생성자를 적극 활용하세요. 순수 C# 클래스에서 생성자의 진가가 발휘되는 예시입니다. 데미지 인포 같은 데이터 클래스는 생성자에서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어마운트가 음수면 예외를 던지고 11번째 줄에서 소스가 널이면 예외를 던집니다. 생성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객체는 항상 유효한 상태임이 보장됩니다. 이게 바로 생성자의 핵심 역할입니다. C# 버전별 변화입니다. 디스, 베이스 체이닝은 C# 1.0부터 있었습니다. C# 7.0에서 식 본문 생성자가 지원되어 Public Player String Name, This Name, 100처럼 한 줄로 쓸 수 있게 되었고 C# 10에서는 스트럭트에도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허용되었습니다. C# 10 전후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 줄처럼 이전에는 스트럭트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선언이 컴파일 에러였습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불가능했죠. 여덟 번째 줄부터 C# 10 이후에는 12번째 줄처럼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디폴트 데미지나 뉴 데미지 5 쓰기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고 모든 필드를 그냥 0으로 초기화합니다. 생성자를 호출하는 건 뉴 데미지 형태뿐입니다. 인스턴스 생성자 파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뉴는 메모리 할당, 제로, 초기화, 생성자 호출, 참조 반환의 4단계입니다. 필드 초기화 순서는 필드 이니셜라이저, 베이스, 생성자 본문 순입니다. 디스 체이닝으로 마스터 생성자의 초기화를 집중하면 IL 코드 중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베이스는 파생 클래스 생성자에서 항상 먼저 실행됩니다. 생성자에서 버추얼 메서드 호출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모노 비헤이비어는 어웨이크와 스타트를, 순수 C# 클래스는 생성자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정적 생성자입니다. 게임에서 설정값을 한 번만 읽어 전역으로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최대 플레이어 수, 서버 틱레이트 같은 값이죠. 언제 초기화하지?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접근하면 어떻게 되지? 초기화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CLR 수준의 답이 바로 정적 생성자입니다. 정적 생성자는 건물의 준공검사와 같습니다. 건물인 타입이 처음 사용되기 전에 딱 한 번만 실행됩니다. 검사관인 CLR이 알아서 시점을 결정하고 개발자가 직접 호출할 수 없습니다. 스태틱 키워드를 붙인 생성자로 스태틱 게임 컨피그처럼 선언합니다. 인스턴스 생성자.시터와 정적 생성자.시스터를 비교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왼쪽 .시터는 뉴를 할 때마다 호출되고 인스턴스마다 1회 실행되며 퍼블릭 같은 접근 한정자를 가질 수 있고 디스 참조가 있고 매개 변수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시스터는 타입 최초 접근 시에 딱 한 번만 실행되고 접근 한정자를 가질 수 없으며 디스 참조도 없고 매개 변수도 불가합니다.
CLR 전용으로 개발자가 호출하는 게 아닙니다. 게임 컴피그 클래스입니다. 맥스 플레이어즈와 틱메이트를 스태틱 리드 온리 필드로 선언하고 정적 생성자에서 값을 설정합니다. 스태틱 리드 온리는 런타임 상수입니다. 콘스트와 달리 런타임의 값이 결정되므로 객체 참조나 계산 결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정적 생성자에서 한번 설정하면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IL을 보시면 첫 번째 줄 주석처럼 before 필드 init 플래그가 없습니다. 이 플래그가 없다는 게 중요한데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을 보시면 .c시터라는 이름이 정적 생성자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줄에서 stsfld 명령어로 정적 필드의 값을 저장합니다. 인스턴스 필드의 stfld와 달리 LDR그 째명 즉 디스가 필요 없습니다. 정적 생성자는 인스턴스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스태틱 리드 온리와 콘스트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콘스트는 컴파일 타임의 값이 결정되어 코드에 인라인됩니다. 반면 스태틱 리드 온리는 런타임에 한번 설정되고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객체 참조나 계산 결과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콘스트보다 유연합니다. 정적 생성자나 필드 이니셜라이저에서만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적 생성자의 내부 동작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정적 생성자를 작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CLR의 초기화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이게 before 필드 init 플래그와 연결됩니다. 패스트 init 클래스는 명시적 정적 생성자 없이 필드 이니셜라이저만 사용합니다. 스태틱, 게임, 컴피그 같은 블럭이 없고 필드 선언에 등호로 바로 값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IL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before 필드 init 플래그가 클래스 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임 컴피그와 달리 이 플래그가 있습니다. before 필드 init이 있으면 JIT 컴파일러가 초기화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루프 최적화 등이 가능합니다. 즉, 더 빠릅니다. 초기화 시점을 정확히 제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시적 정적 생성자를 피하고 필드 이니셜라이저를 쓰는 게 성능에 유리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명확합니다. 명시적 정적 생성자 게임 컴피그는 before 필드 init이 없고 초기화 시점이 멤버에 처음 접근하는 정확한 시점으로 보장되며 JIT 최적화가 제한됩니다. 필드 이니셜라이저만 쓰는 패스트 init은 before 필드 init이 있고 접근 이전 아무 시점에나 초기화될 수 있으며 JIT 최적화가 자유롭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패스트 init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정적 생성자의 강점 중 하나는 CLR이 스레드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해당 타입에 접근해도 정적 생성자는 한 스레드에서 한 번만 실행됩니다. 이 특성을 싱글톤 패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적 생성자를 활용한 싱글톤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정적 생성자에서 밑줄 인스턴스를 한 번만 생성합니다. 11번째 줄에서 인스턴스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막아 외부에서 뉴 오디오 매니저를 못하도록 합니다. CLR이 스레드 안전성을 보장하므로 별도의 락이나 레이지티 없이도 안전합니다. 다만 before 필드 init이 제거되므로 성능에 민감한 핫패스에서는 레이지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적 생성자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정적 생성자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타입이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 상태가 됩니다. 여덟 번째 줄처럼 파일이 없으면 예외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타입 이니셜라이제이션 익셉션이 던져지고 이후 브로큰 컴피그에 접근할 때마다 같은 예외가 반복 발생합니다. 앱을 재시작할 때까지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트라이 캐치로 감싸는 것입니다. 14번째 줄처럼 파일 읽기에 실패하면 빈 제이슨 객체 중괄호로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정적 생성자에서 예외가 나지 않으므로 타입이 죽지 않습니다. 정적 생성자에서 파일 I/O, 네트워크, 외부 리소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트라이 캐치로 보호하세요. 유니티 전용 함정입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플레이 모드를 진입하고 해제할 때 도메인 리로드가 발생하면서 정적 필드가 초기화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세팅지에서 도메인 리로드를 비활성화하면 이전 플레이 모드의 밑줄 핸들러즈 구독자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이게 버그의 원인이 됩니다. 해결책은 런타임 이니셜라이즈 온로드 메소드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브 시스템 레지스트레이션 타입으로 설정하면 도메인 리로드 여부와 관계없이 플레이 모드 진입 시 항상 init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밑줄 핸들러즈를 새로 생성해서 이전 세션의 구독자를 모두 날립니다. 유니티에서 정적 필드를 쓸 때 도메인 리로드 비활성화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패턴을 적용하세요. 정적 생성자는 C# 1.0부터 존재하며 문법적 변화가 없습니다. before 필드 init 동작은 CLR 명세에 의해 정의되어 있어서 C# 버전과 무관합니다. 정적 생성자 파트를 정리합니다. 점시스터는 타입당 딱 한 번, CLR이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접근 한정자와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명시적 정적 생성자를 작성하면
비포 필드 이닛이 제거되어 지트 최적화가 제한됩니다. CLR이 스레드 안전성을 보장하지만 내부에서 다른 스레드를 기다리면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예외 발생 시 타입이 영구 사용 불가이므로 반드시 트라이 캐치로 보호해야 합니다. 유니티에서 도메인 리로드 비활성화 시 런타임 이니셜라이즈 온로드 메소드로 명시적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객체 초기화자입니다. 아이템 정보를 만들 때 프로퍼티가 10개인 클래스를 생각해보세요. 10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를 만들면 호출 시 인자 순서를 다 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프로퍼티마다 세터를 열어두면 필수 값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객체 초기화자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문법입니다. 객체 초기화자는 이사 후 가구 배치와 같습니다. 집인 객체는 이미 완성된 후, 즉 생성자가 먼저 실행된 후 가구인 프로퍼티를 하나씩 들여놓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집이 먼저 완성된 후 가구가 들어간다는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객체 초기화자를 생성자처럼 생각하시는데 생성자는 항상 먼저 실행됩니다. 실행 순서를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new 아이템 기본 생성자가 먼저 실행됩니다. 그 다음 네임 프로퍼티 세터, 그 다음 프라이스 세터가 순서대로 호출됩니다. 하단의 바 아이템, new 아이템, 중괄호 네임 등호 포션, 프라이스 등호 500. 이 한 줄짜리 코드가 실제로는 생성자 호출 후 세터를 순차 호출하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템 클래스에 네임, 프라이스, 스택 카운트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메인에서 new 아이템 뒤에 중괄호로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객체 초기화자 문법을 사용합니다. 코드가 읽기 좋고 어떤 값을 어느 프로퍼티에 넣는지 명확합니다. 매개 변수 순서를 외울 필요가 없죠. IL을 보면 실제 동작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에 메인 안에서의 IL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new obj로 생성자를 먼저 호출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듀프 명령어로 스택 위에 참조를 복제하고 일곱 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셋 밑줄 네임 세터를 호출합니다. 열 번째 줄에서 셋 밑줄 프라이스 세터도 같은 방식으로 호출됩니다. 객체 초기화자는 문법적 설탕입니다. 컴파일러가 new obj로 생성자를 먼저 호출한 뒤 각 프로퍼티 세터를 콜버트로 순서대로 호출하는 코드로 변환합니다. 듀프는 로컬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참조를 복제해 세터에 전달하는 릴리즈 빌드 최적화입니다. 객체 초기화자는 C# 명세상 원자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기화 도중 예외가 발생하면 변수에 참조가 할당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 개발자가 쓰는 코드고 네 번째 줄부터 컴파일러가 개념적으로 변환하는 코드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임시 변수 밑줄 템프에 먼저 생성하고 프로퍼티를 모두 설정한 뒤 여덟 번째 줄에서 모든 설정이 완료된 후 최종 변수 아이템에 할당합니다. 덕분에 초기화 도중 프라이스 세터에서 예외가 나도 아이템에는 할당되지 않으므로 부분적으로 초기화된 객체가 코드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C#9 init 전용 세터를 소개합니다. 셋 대신 init을 쓰면 객체의 생성 시에만 값을 설정할 수 있고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public string name 중괄호, get init 중괄호 이렇게 선언하면 new 아이템 중괄호, 네임 등호 포션은 가능하지만 이후 아이템 네임 등호 다른 것은 컴파일 에러입니다. 불변 객체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required와 init의 조합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에서 네임과 데미지에 required를 붙였습니다. required가 붙으면 객체 초기화자에서 반드시 설정해야 컴파일됩니다. 여섯 번째 줄에 쿨다운은 required가 없고 기본값이 있으므로 선택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줄 주석처럼 네임과 데미지를 반드시 설정해야 컴파일됩니다. 17번째 줄처럼 데미지를 누락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생성자 오버로딩 없이 required와 init 조합만으로 필수값 강제와 불변성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생성자에서 required 멤버를 모두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 set required members 어트리뷰트를 생성자에 붙여야 합니다. 이 어트리뷰트가 없으면 컴파일러가 required 멤버를 초기화자에서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알 수 없어서 에러가 납니다. 생성자와 객체 초기화자 두 방식을 모두 지원할 때 필요한 패턴입니다. 객체 초기화자의 중요한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객체 초기화자가 유효성 검사를 대신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줄을 보시면 네임을 빈 문자열로 프라이스를 음수로 설정해도 컴파일 에러가 전혀 없습니다. 객체 초기화자는 단지 세터를 호출할 뿐이므로 유효성 검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값의 유효성이 중요하다면 생성자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이 아이템 클래스는 세터가 아예 없고 생성자에서만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이름이 비어있으면 예외를 던지고 11번째 줄에서 가격이 음수면 예외를 던집니다. 생성자를 통과한 객체는 항상 유효한 상태가 보장됩니다. 버전별 변화입니다. C# 3.0에서 객체 초기화자가 도입되었고
C# 9.0에서 init 전용 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C# 11.0에서 required 멤버가 도입되었습니다. required와 init의 조합이 가능해진 건 C# 11 이후입니다. C# 3.0 이전에는 첫 번째 줄처럼 생성자를 호출한 뒤 프로퍼티를 한 줄씩 설정해야 했습니다. C# 3.0 이후에는 여섯 번째 줄처럼 객체 초기화자로 한 번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드가 훨씬 간결해졌죠. C# 9.0의 init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에서 set 대신 init을 사용했습니다. 여덟 번째 줄처럼 객체 생성 시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아홉 번째 줄 주석처럼 그 이후에 변경하려 하면 컴파일 에러입니다. 불변 객체 패턴을 생성자 없이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객체 초기화자 파트 정리입니다. 객체 초기화자는 문법적 설탕으로 IL에서는 new obj 후 콜버트 set 언더바 별 순차 호출입니다. 생성자가 항상 먼저 실행된 후 프로퍼티가 설정됩니다. required와 init 조합으로 생성자 없이도 필수값 강제와 불변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면 객체의 초기화자가 아니라 생성자나 세터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C# 12의 기본 생성자,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입니다.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 때 DI 컨테이너에서 주입받을 인터페이스가 3개에서 4개가 되면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를 받아 private read-only 필드에 대입하는 보일러플레이트가 반복됩니다. 매개 변수 이름과 필드 이름을 따로 관리해야 하니 실수도 생기죠. C# 12의 기본 생성자는 이 반복을 없애줍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매번 반복해야 했던 코드입니다. iLogger, iDatabase 필드를 선언하고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를 받고 밑줄 로거, 밑줄 데이터베이스로 대입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늘어날수록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기능은 스타트 메서드 두 줄뿐인데 초기화 보일러플레이트가 훨씬 많습니다. 기본 생성자는 명함에 적힌 역할과 같습니다. 클래스 이름 옆에 매개 변수를 바로 적어서 이 클래스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클래스 게임 서비스 괄호 안에 iLogger, iDatabase 이렇게 클래스 이름 옆에 바로 씁니다. 별도의 필드 선언과 대입 코드가 필요 없습니다. 클래스와 레코드에서 기본 생성자 매개 변수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클래스 그리터 스트링 네임은 매개 변수가 숨겨진 꺽쇠 네임, 꺽쇠 P라는 프라이빗 필드에 저장되고 프로퍼티는 자동 생성되지 않으며 equals나 toString도 제공되지 않고 리드-온리 보장도 없습니다. 반면 오른쪽 레코드 플레이어 데이터 스트링 네임, 인트레벨은 꺽쇠, 네임 꺽쇠 K 밑줄 패킹 필드가 init-only 불변으로 저장되고 get init 프로퍼티가 자동 생성되며 ecal, get 해시코드, toString이 모두 자동으로 구현됩니다.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는 편의 문법이고 레코드는 값 의미론을 가진 완전한 타입입니다. C# 12 기본 생성자의 가장 단순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클래스 이름 옆에 괄호를 붙이고 스트링 네임을 선언합니다. 네 번째 줄에서 네임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필드를 따로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컴파일러가 숨겨진 필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IL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을 보면 네 번째 줄 주석처럼 컴파일러가 꺽쇠, 네임 꺽쇠 P라는 숨겨진 프라이빗 필드를 자동 생성합니다. 12번째 줄에서 생성자 안에서 STFLD로 매개 변수를 이 숨겨진 필드에 저장합니다. 22번째 줄에서 그린 메서드가 LDFLD로 이 숨겨진 필드에서 값을 읽습니다. 개발자 눈에는 매개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필드가 프라이빗이지만 리드-온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레코드와의 결정적인 차이로 이어집니다. 레코드 플레이어 데이터 스트링 네임, 인트레벨 이 한 줄이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레코드는 매개 변수가 자동으로 퍼블릭 프로퍼티가 되고 init-only 불변 필드로 저장됩니다. IL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코드 플레이어 데이터의 IL입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꺽쇠 네임, 꺽쇠 K, 밑줄 패킹 필드가 init-only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init-only는 불변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줄 주석처럼 get init property, toString, equals, get 해시코드, 클론, deconstruct가 모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와 비교하면 클래스는 숨겨진 프라이빗 필드만 만들어주는 반면 레코드는 완전한 값 타입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표로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필드 이름부터 다릅니다. 클래스는 꺽쇠 네임 꺽쇠 P이고 레코드는 꺽쇠 네임 꺽쇠 K 밑줄 패킹 필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필드 속성인데 클래스는 프라이빗으로 변경 가능하고 레코드는 프라이빗 init-only로 불변입니다. 프로퍼티, equals, toString도 레코드만 자동 생성됩니다. DI 패턴처럼 의존성을 주입받는 용도라면 클래스, 데이터를 담는 값 객체라면 레코드를 선택하세요.
비포입니다. 전통적인 DI 패턴에서 필드 선언, 생성자, 대입 코드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실제 로직인 스타트 메서드는 두 줄 뿐인데 초기화 코드가 훨씬 많습니다. 애프터입니다. C#12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간결해집니다. 클래스 이름 옆에 ilogo, 로고, iDatabase, 데이터베이스만 선언하면 됩니다. 필드 선언, 생성자 본문, 대입 코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스타트 메서드에서 로고와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사용합니다. DI 컨테이너에서 서비스를 주입받는 패턴에 가장 적합합니다. 기본 생성자의 중요한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매개 변수를 변경하면 혼란스럽습니다. 8번째 줄에서 이니셜 플러스는 컴파일이 됩니다. 레코드와 달리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 매개 변수는 리드 온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변경하면 커런트 프로퍼티의 반환값도 바뀌어서 의도치 않은 상태 변경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개 변수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변경 가능한 필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불변이 필요하면 명시적 리드 온리 필드에 복사하는 것이 올바른 패턴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밑줄 이니셜로 복사해서 리드 온리 필드에 저장하고 다섯 번째 줄에서 밑줄 카운트 이니셜로 가변 상태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니셜 매개 변수를 직접 사용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가 있는 클래스에서 추가 생성자를 선언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세 번째 줄 주석처럼 추가 생성자는 반드시 콜론디스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줄처럼 public player string name, this name 100으로 기본 생성자에 위임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버전별 변화입니다. C# 9.0에서 레코드에서 기본 생성자가 도입되었고 C# 10.0에서 레코드 스트럭트도 지원되었습니다. C# 12.0에서 드디어 클래스와 스트럭트에서도 기본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클래스와 스트럭트에서는 레코드와 달리 프로퍼티가 자동 생성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C# 9.0에서는 레코드만 기본 생성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줄처럼 C# 12.0부터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코드는 데이터 담기, 클래스는 DI 패턴 용도에 맞게 선택하세요. 기본 생성자 파트 정리입니다. 기본 생성자 매개 변수는 컴파일러가 네임 꺽쇠P라는 숨겨진 프라이빗 필드로 캡처합니다. 레코드와 달리 프로퍼티가 자동 생성되지 않고 리드 온리도 아닙니다. DI 패턴에서 보일러플레이트를 크게 줄여줍니다. 매개 변수가 변경 가능하므로 불변이 필요하면 명시적 리드 온리 필드에 복사해야 합니다. 추가 생성자는 반드시 콜론디스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스턴스 생성자부터 정적 생성자, 객체 초기화자, C#12 기본 생성자까지 객체 초기화의 모든 것을 IL 수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